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원래 두 분이 나오는 코너인데 사정상 오늘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박 기자님의 빈자리가 클 것 같은데. 아니요, 박 기자님의 빈자리를 두 배로 더블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그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 해촉 소식, 그 여진이 계속 일파만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윤심이 작용한 거냐 아니냐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심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홍준표 시장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모든 결정이 결국 윤심이랑 연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순수하게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도 이제 윤심으로 오해받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아까 보도에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도 윤심이 아니라는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 홍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였고 그리고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자주 전화도 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최근 당에 좀 쓴소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달갑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감으로는 불편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 단독 플레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그래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네. 안 그래도 김기현 대표 체제 들어서서 이런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너무 존재감이 없는 것 아니냐. 너무 약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이 어떤 발언을 하든 아니면 결단을 하든 윤심과 결부지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그게 아마 꼬리표고 하나의 컴플렉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결단으로 본인의 존재감, 결단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존재감이 없었죠. 4%짜리 후보를 어쨌든 그 후보 완전히 계속 그렇죠. 해서 만들어낸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좀 뭔가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왜 홍준표 시장을 해촉이라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상임 고문을 해촉한다. 이게 사실 정치권에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개는 대표를 그만두거나 대선 후보였거나 이런 분들이 상임 고문을 하기 때문에 해촉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왜 이렇게 한 걸까? 사실은 그건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를 짚자면 김기현 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지만 통상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당대표를 했으면 거의 자동으로 상임 고문이 돼요. 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은퇴를 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상임 고문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재호 상임 고문. 네. 등등. 그런데 이제 홍 시장 같은 경우는 현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현역을 그 상임 고문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고 이번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이걸 정상으로 되돌린 거다. 이런 입장인데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겠죠. 네. 정치권에서는 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존재감 얘기도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이 약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서열이라고 굳이 하면 좀 더 높다고. 당서열. 그렇죠. 중요합니다. 정치인들 중요합니다. 사이에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따집니다. 어디 앉는 것도 중요해요. 예. 다만 재밌는 게 이 뒷배경을 좀 살펴보면 네. 홍준표 시장이 당대표일 때 김기현 대표가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그러면 당대표와 대변인 지위는 굉장히 큰 건데 그때 호흡을 좀 맞춰왔고 평소에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김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홍 시장이 대표 때처럼 당무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얼라 취급하는 겁니까? 그렇죠. 얼라 취급. 정확하십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일종의 서열 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 김기현 대표가.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재미있는 비유가 네. 영화 친구에 네. 비유를 정말 많이 해요. 이제 나도 많이 컸다. 나 이제 당대표 나 그만해라. 그래서 굳이 이제 서열을 따지자면 본인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 과거 내가 대변인이던 시절과는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앞서 대통령이 그 나경원 전 의원을 해촉했던 네, 사건이 맞아요.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낸 건데 이번 방식도 그 방식을 좀 차용한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아 형님 제가 대변인 할 때 김기현이가 아닙니다. 저 당대표 많이 됐어요. 컸습니다. 네. 인정해 주세요. 뭐 이런 거고 홍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나경원급이야. 그렇죠. 똑같이 대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서로 이거 만나서 좀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좀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대통령실의 의중도 좀 중요한데 이번 결정에 불만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절차적 문제인데요. 네. 어쨌든 정광훈 목사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뭐 징계 내지는 조치를 먼저 취한 후에 그래도 당 어른인 이제 홍 시장에 대한 그 조치를 취하는 게 수순인데 일의 선호가 바뀐 거 아니냐. 그렇죠. 왜 굳이 홍 시장한테 먼저 이렇게 해서 일을 이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또 후폭풍이 이제 오히려 홍 시장의 스피커만 키워준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밝히셨죠. 이제 상임 고문도 아니니까 더 자유롭게 신랄하게 당을 비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나경원 전 의원 때처럼 그 탄압받는 이미지가 지금 더 씌워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말에 당이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악수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취재하는 지역 언론 기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TK 민심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그 한일 회담 후폭풍. 그러니까 이제 독도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인데 우리 땅인데 일본이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하는 분위기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홍준표 시장과 당 대표와의 갈등. 뭐 이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걸 보니 그 지역 여론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그 집토끼 전략을 반드시 서무시장도 몇 번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에 대한 이유를 좀 천착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어제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좀 의외의 한 수였습니다. 그 국민의힘과 결별한다 뭐 이랬었는데 실제 결별 얘기는 전혀 없었고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 이준석 대표인 줄 알았어요. 네,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그리고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걸 받으면 내가 이제 신당 창당 안 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했어요. 이분 정치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정광훈 목사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정광훈 목사가 원하는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다. 본인은 지금 당원이 아닙니다. 본인은 비록 당원이 아니지만 그 국민의힘 이제 몸통을 흔들겠다. 본인이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50만인 걸로 알려졌는데 네.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보수가 질의멸렬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집토끼를 지킨 거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청구서를 들이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도층을 공략해야 될 상황에서 현재의 정광훈 목사와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제안한 제안도 사실은 받는 게 전혀 말이 안 된다. 그 당에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국민 내부에서는 정광훈 이제 목사가 가지고 있는 뭐 책임 당원이나 당원표가 10,000명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을 창당해도 영향력이 미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자유통일당인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미 신당을 또 창당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당도 사실 그렇게 영향력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설사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크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정광훈 목사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라고 이제 자칭 불리는 그렇죠.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필요할 때는 써먹고 불필요할 때는 내치는 거냐 이런 배신감 같은 게 실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국민의힘 흔들기를 하면서 우리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 됐겠냐. 정광훈 목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광화문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보면 의자부터 쫙 깔거든요. 저 많은 예산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의혹들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애매하게 끌어안습니다.
포용 전략인가? 이런 의혹도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인데 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정광훈이 어쨌든 그런 집회나 아스팔트 보수 이렇게 결집을 네. 통해 가지고 본인이 지금의 음. 여당을 만들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내가 있는데 만들었다. 네, 근데 국민의힘도 이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간의 노고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만 이사야 같은 그때- 선지자 발언 뭐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때와 지금은 당도 달라졌고 정광훈 목사도 그때의 정광훈과 지금의 정광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당을 위해서 보수를 위해서 헌신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보수 전체에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선을 그어야 된다. 다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부채의식 때문에 명확히 선을 못 긋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집도끼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극보수층이 사실 집도끼를 버리고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자칫 정광훈 목사와 너무 각을 세웠다가는 좀 강성 지지층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민주당의 개딸과도 뭐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걸 결국 못 놓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지역 의원분들 몇몇 전화를 해보니까 네. 정광훈 목사가 이제 집어넣은 책임당원이 꽤 된다고 해요. 이들의 영향력을 아직은 좀 가늠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총선을 앞두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태극기와 개혁의 딸 이 문제를 양당이 그렇죠. 극복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정치가 배가 산으로 가는 형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정치인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모임을 하면 주로 강성 지지층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언이 엄청 세다는 거죠. 그럼 또 거기서 듣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현실 정치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던데요. 어쨌든 민주주의가 뭡니까?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실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졌던 김승희 의전 비서관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시끄러워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대로 갑니다. 도대체 무슨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인사가 나기만 하면 네. 뭐 야권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의 의중 아니냐 이런 설들이 계속 나오는 게 사실이고 특히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와 그 고대 최고위 과정을 함께 들었다는 인연이 네.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 비서관이 그 이마 빌딩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네. 경선 캠프 후보 결정하기 전에 경선 그렇죠. 캠프부터 네. 있었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캠프를 꾸렸던 시절에 그 생업까지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의 규모가 한 20-30명 된다고 해요.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동안 그래도 가장 오래 고생한 사람 아니냐. 또 4월 한미정상을 앞두고 가장 의전에서 어쨌든 오래 했던 사람이 김승희 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올렸다는 설명을 해요. 그리고 김일범 전 의전 비서관 얘기와 계속 엮이잖아요. 네. 이분을 두고는 사실 이분은 당선 후에 대통령 당선 후에 들어온 사람이다. 오히려 이제 김승희 비서관이 더 고생을 많이 했다. 찐이다. 네, 그래서 뭐 2년 하나만으로 된 게 아니다. 또 고대 최고위 과정이라는 게 사실은 좀 대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과정이라서 단순히 그걸로 여사와 뭐 인연을 강조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그 탁현민 국민의힘.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도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제 히말라야 등반 인연으로 채용이 됐고. 뭐 중간에 뭐 어떤 논란이 있었지만 계속 승진시키지 않았냐. 그 경우와 이게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건 화가 나서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과 히말라야 등반을 한 2년만 가지고 채용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통해서 욕은 많이 먹었지만 또 그 역량에 대한 평가는 또 별도로 있는 거니까요.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처음부터 갈등설, 알력설 뭐 이런 게 계속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명으로 사실상 이게 김일범 비서관과의 알력설, 갈등설 이것은 사실로 그냥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를 딱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김일범 비서관이 입을 안 열어요. 다만 이제 김일범 전 비서관과 그 김승희 신임 비서관 사이 갈등설은 계속 있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랑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 이제 김승희 비서관이 인연이 있다 보니 해외 순방 때마다 김건희 여사 계획을 주로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뭐 이건 정설은 아니지만 뭐 나오는 이야기가 김 비서관이 잡는 그 김 여사 관련 일정으로 네. 김일범 전 비서관과 갈등이 좀 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도 그 김건희 여사의 요구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일정을 잡는 것을 두고 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갈등에 지쳐서 김일범 전 비서관이 더 못하겠다 이래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그 안에 블랙핑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뭐 근데 보도가 워낙 많이 나서요. 그 네.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뭐 다만 이번 인선이 김건희 여사의 의중으로 승진을 한 것이냐 이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김승희 비서관이 이막 빌딩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듣기는 예. 했었는데 이게 확인된 사실들은 방송에 아니라서. 소개하기 또 부적절한 네. 요소도 있고 해서 근데 여하튼 상당히 퍼져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래서 대통령실 다 채웠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취임 초부터 구인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행사가 왜 이러냐. 뭐 행사 전문가를 써라. 이런 얘기를 제가 보수 언론 칼럼으로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임기 초반에. 탁현민 같은 사람 없냐 이런 말도 나왔었던 건데요. 지금 이 김승희 비서관 말고는 딱히 좀 적절한 분이 없다. 못 찾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분을 해라 이런 건지 뭐 어떤 걸까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중에 굳이 꼽자면 정말 구인난도 크다고 합니다. 네. 지금 외교 관련 이슈로 좀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27%의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그 대통령실 이 외교 라인 아니면 이 의전 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왜 가려고 하는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계속 논란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명의 경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벌써. 예. 그러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이제 초반이 아닌 중반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반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좋다고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시점에 누가 여기를 들어가려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의 주장이지만 이 의전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라고 해요. 그럼요. 1분 1초 단위로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도 내부에서도 가려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으로 이런 소리를 한대요. 너 그렇게 일 안 하면 의전으로 보내버리겠다. 거기 네. 얼마나 가서 고생 좀 하고 올래? 이런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구인난 때문에 또 김승희 비서관을 올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온들 기존에 1년이나 해왔던 김승희 비서관보다 낫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사람을 교체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적응하는 그렇죠.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느니 지금 있는 사람으로 가보자라고 결정을 한 걸로 보이네요. 방금 전 말씀 주신 그 여론조사는요. 갤럽 자체 조사고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국민의힘 메시지 팀 사람을 만났는데 네. 어제 민주당이 그 공식 사과를 하고 경찰과 검찰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달라고 말을 했죠. 네.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어제 국민의힘이 준비한 메시지는 민주당이 내부 진상 조사를 한다는데 완전히 셀프 조사다. 말도 안 된다. 허를 찔린 겁니까? 네, 경찰에 맡겨야 된다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사안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인데요. 이 대표도 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을 했을 텐데 실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
전화를 해보면 정말 계파를 떠나서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이건 즉각 진상 조사를 해서 이거는 뭐 출당 조치를 시키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게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뭐 친낙계의 친이낙연계의 호재다. 초반에는 이렇게도 조금 기사가 났었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당시 전당대회 때 친낙계가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해요. 뭐 이번에는 누구 후보를 뭐 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송영길, 뭐 홍영표, 우원식 의원을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도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그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면 민주당 의원 중에 이정근과 통화 안 한 사람이 있을까? 딱 이렇게 말을 하세요. 너무 사활이가 좋았던 사람이고 서초라는 험지에서 원외위원장을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뭐 하나라도 도와주고 싶어하고 또 이정근도 이제 의원들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뭐 티타임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후원금을 좀 넣어달라 이런 요청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험지에서 고생하고 또 서글서글한 이미지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큰 거부감이나 뭐 거리두기 없이 만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아차 싶은 분위기도 읽히고요. 이번 사안은 검찰 탄압으로 가져가서는 역풍 맞는다. 분명히 이러한 기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취재를 했거든요. 오늘 저 PD님께서 취재오라고 하셔가지고.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 얘기는 아마 단독입니다. 아무데도 보도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임명할 당시에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였어요.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하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당직 인선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당직 인선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정근이라는 분을 사무부총장에 앉히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가 3차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얘기예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내가 부총장 하나 임명을 못하는 당대표가 말이야. 막 그렇게 화를 냈대요. 그래서 당대표가 그럼 합시다. 근데 이 사무부총장, 제3부총장이라는 자리가 주로 뉴미디어 전략 그렇죠. 이런 거를 미래부총장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에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분의 과거 경력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찾기 어려워서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것을 반대했었다.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세게 밀어붙였다. 그럼 왜 그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일 파리에서 송 대표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여기까지 제 취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의원들이 전화를 잘 안 받는다면서요. 왜 이렇습니까? 지금 받은 글 명단이 돌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돌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 받는 의원도 있고 안 받는 의원도 있는데 평소에 정말 전화를 잘 받는 모 의원이 있는데 이 받은 글이 들어온 뒤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고 또 그 명단에 있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려보면은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돈을 뭐 돈봉투를 받으셨나요? 그러면 안 받으신 거죠? 이러면 아마 안 받았을 겁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즉답을 거부하신다든지 뭐 조금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뭐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기자들도 평소에 의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의원들을 전화해 보면은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취재한 분은 명단에 들어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역으로 기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그런 의원도 계십니다.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 이게 당 지지율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절이 그렇죠. 언젠데 돈봉투가 나옵니까? 돈봉투가.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시는 중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초대선 그룹도 또 별도의 뭔가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제가 들은 바 있는데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일단은 안 오는 거죠. 안 오고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입장을 기자회견을 밝힌다. 한다는 건데 뭘 밝힐까요? 근데 그걸 두고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당내에서. 네. 예. 즉시 들어와서 빨리 와라. 네, 어떻게든 입장을 표해야 되는데 파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건데 사실 그간 내놨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인의 일탈인데 본인이 어쨌든 뭐 책임자나 혹은 인사권자로 사죄를 드리겠다. 네.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본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차기도 생각하시는 걸로 알아요. 뭐 서울시장이든 뭐든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계속 할 거면 빨리 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빨리 와서 수습해야죠. 거기서 무슨 기자회견을 합니까? 빨리 와서 수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매를 맞더라도 와서 맞아야지. 거기에서 대충 얼버무려서는 안 될 거다. 그게 586 정치인이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줬던 모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돈 봉투냐? 에? 그리고 당시에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이게 21년 전당대회의 특수성을 굳이 따진다면 코로나 전당대회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고 사람 몇 명 모으는 것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뭐 버스 대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비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역에서 사람을 동원하려면. 그래서 이른바 거마비라는 표현을 정치권에선 씁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게 좀 뿌려진 게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을 많이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너무 숨가쁘게 훅 지나갔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더 준비해 오신 말씀이 많은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꼼꼼한 취재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또 감사합니다. 선배가 취재해 주신 것도. 아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